자,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와, 선생님, 지금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긴 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자, 오죽했으면 쌤이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했겠어요. 그쵸?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교과서 120, 121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교과서가 굉장히 친절하게 연표 순으로 그 나폴레옹 이전 시기까지 혁명의 가장 복잡했던 시기 정리를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도 안 거야. 이 부분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선생님이 실은 여러분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퉁쳐서 묶어서 설명했던 순서도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연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 과정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친구들, 한 번만 더 전체적인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 혁명 전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연표로 치면 요 앞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당시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3가지 요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걸 근본적인 배경과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했었죠. 자, 당시 근본적으로 프랑스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불리는 앙싱 레짐이라고도 했어요. 상당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 악습관, 특히 신분제도에서 비합리적인 그러한 운영이 있었는데 그게 계몽사상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 혁명의 영향으로 특히 더 많이 전파가 됐던 이러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뭔가 모순, 문제점이 많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심각해라고 느낄 수 있는 국가 재정의 위기가 컸다라는 거야. 특히 이 재정의 위기 문제를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해결을 하기 위해 각 신분들을 모아 회의를 여는 3부회라는 걸 당시에 소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3부회에서 당시 구제도의 모순점을 느끼고 있던 제3신분, 특히 이 3신분 중에서도 돈이 좀 있는 부르주아 같은 계층들이 앞장서서 사회개혁을 이 기회에 이뤄보려고 했었는데 자, 루이 16세를 비롯한 특권 계층이 이걸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죠. 여기에 분노해서 이들은 뛰쳐나와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국민의회, 진정한 우리가 대표를 만들었다, 뽑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이 국민의회가 그러면서 새롭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회의기구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루이 16세가 이걸 맨 처음에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회의 힘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견제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여기에 분노한 파리 민중들이 국민의회를 지키고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걸 계기로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상당히 과격화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회가 수습을 하고자 인권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새롭게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될 거 입법의회가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입법의회가 생각보다 정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부유한 시민 위주로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한 이 프랑스 혁명을 확산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주위 국가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리의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저항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베르사유의 행진, 선생님이 파리 왕궁 습격 사건 이라고 불렀던 사건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왕궁 습격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여론이 나빠져요. 왕은 대체 뭐 하느냐, 왕권은 정지시켜버리자, 뭐 입법부에는 해산시켜버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위기감이 커졌던 국왕들이 도망을 가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바렌느 사건이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했었어요. 여기 교과서에 있네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여기 적혀있듯이 루이 16세 일가가 국외로 도망치려고 했었죠. 바로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국경지대였던 바렌느에서 체포가 됐던 사건이고요. 이 바렌느 사건을 계기로 실망감이 커졌던 국민들이 왕권을 정지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주변 국가들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프랑스를 더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가장 루이 16세를 도피시키려고 했던 오스트리아가 이 앞장서서 간섭, 견제가 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 입법부에는 참다 못해 이때 혁명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설명 편의상 입법부가 혁명전쟁을 했다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이때요. 그러니까 이 전부터 국가별로 투닥투닥거리고 갈등이 있었긴 한데 공식적인 선전포고는 이때고요. 근데 나라 상황은 개판인데 전쟁까지 하면서 더 악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입법의회를 해산을 시키고 국민공회를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과격파가 권력을 잡게 되고 이 과격파는 공포 정치를 내세우게 되면서 그 상징으로 루이 16세를 비롯한 국왕 세력을 처단을 하고요. 또한 공화제를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두대에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는데 이 소식을 듣던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을 진짜 막아야겠구나 하면서 단순한 간섭 견제, 적당한 전쟁이 아닌 아예 동맹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의 반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전쟁의 위기가 더욱 커지게 되고요.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국민공회 세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포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징병제라든가 최고가격제라든가 이러한 이제 개혁 조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쟁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물가 안정을 이루려고 했죠.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일 원했던 봉건제 무상 폐지 이러한 개혁 조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공포정치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쳐가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전쟁은 끝이 나요? 안 나요? 전쟁이 끝이 안 나다 보니까 결국 분노했던 국민들은 로베스피에르를 처단하고 국민공회를 해산시키죠. 그리고 중간에 총재정부라고 하는 온건파 중심의 정부를 새롭게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총재정부가 역시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틈타서 나폴레옹이 인기를 키우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결국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으니 그 결과 만들어진 정부가 통령정부. 통령정부. 자, 그래서 이 통령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통령정부를 수립한 후 외침을 격퇴했다고 했죠. 바로 이게 혁명전쟁을 끝냈다. 혁명전쟁 엔드. 특히 어느 나라를 무너뜨린 게 유명하다고? 오스트리아 신성로마 제국을 아예 괴멸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게 되게 유명하고요. GG.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인정한 거예요. 부정한 게 아니라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고요. 국가은행인 프랑스은행 설립을 했고요. 자, 학교를 세워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가르치는 국민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내정개혁, 내부정치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끝내고 내부적으로는 정치개혁을 한 거야. 이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황제가 되었다. 프랑스가 공화정이 아닌 대정으로 다시 탈바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뒤에 황제가 됐던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시도해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 지도에 있는 요 정도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전 유럽을 지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영국을 특히 지금 보다시피 보면 영국 빼고 대부분 지역 먹었잖아. 그치? 이 영국만 먹으면 거의 웬만한 지역 다 먹는 거거든. 이 영국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해전에서 패배했다고 했죠. 이 해전의 이름이 뭐야? 바로 트라팔가 해전. 무슨 제독이 활약했다고? 넬슨 제독. 그래서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요. 자, 근데 땅에서는 잘 싸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을 경제적으로 누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륙봉쇄령을 선포를 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왜냐? 영국이 당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났고 특히 영국이 식민지 덕분에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대륙봉쇄령이 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유럽 대륙이 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특히 가장 힘들었던 러시아가 몰래 대륙봉쇄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에 분노했던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원정을 실시했으나 실패. 자,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동맹을 맺었다고 했죠. 누구 중심으로? 영국 중심으로. 무슨 동맹? 다시 반프랑스 동맹. 요걸 다시 이제 체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결국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나폴레옹이 결국 패배해서 몰락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몰락할 때도 그냥 몰락 안 했다고 했어요. 이 아저씨 진짜 끈질깁니다.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 나폴레옹은 모스크바 원정 이후 실패해서 반프랑스 동맹군에게 패하고
엘바 섬에 유배를 갔다. 자, 그런데 탈출해가지고 재기를 꿈꿨죠. 하지만 백일천하로 끝이 났고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가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폴레옹 몰락은 곧 프랑스 혁명의 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나폴레옹의 이러한 활약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도 프랑스가 근대 국민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즉 봉건제와 관련된 모든 구제도 장치가 다 사라졌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또한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같은 새로운 이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게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빈 체제라는 것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프랑스 혁명의 큰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진짜 어렵죠? 선생님도 인정. 나도 요거 공부할 때 진짜 많이 헤맸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 나름 쉽게 기억하라고 정리를 좀 해놨어요. 요거 빈칸 답지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채워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학교 오죠?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해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복잡하긴 한데 워낙 중요한 파트이고 시민혁명 중에 제일 유명한 거라 시험에도 잘 나오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습 잘 해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등장했던 요 빈 체제라는 거, 요거를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